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박순자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죠. 아침 7시, 늘 그랬듯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도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민정 씨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게 일어난 그녀는 아침밥 냄새가 나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텅 빈 부엌, 꺼져 있는 불, 그리고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하얀 메모지. 민정 씨는 그 쪽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나로 살고 싶어. 손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듯 했죠. 민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는 건가? 가출을 했다는 건가? 여보, 여보. 민정 씨는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침실에서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나온 남편 이준호 씨는 아내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어머니가 안 계셔. 준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새벽에 산책이라도 나가셨겠거니 했죠. 어머니는 가끔 이른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 씨가 건넨 쪽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옷장은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서랍장 위에 늘 놓여있던 지갑이 없었고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즐겨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짜 나가신 거야? 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출을 하다니.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그는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준호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어머니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혼자서 어디를 가신 걸까? 그는 동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동생들도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인 민정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친밀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예의 바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민정 씨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되었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식탁에 차려진 밥상, 손주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 조용히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정 씨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잘 먹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성인이시고 쪽지까지 남기고 나가셨으니 실종이라고 보기도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며칠만 기다려보자는 동생들의 조언도 있었죠.
아마 잠시 혼자 있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라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 씨가 없는 식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준호 씨 부부와 두 아이, 네 명이 앉아 있었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죠. 민정 씨가 급하게 차린 저녁은 평소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반찬 종류도 적었고 맛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오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찜 먹고 싶은데. 민정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극단적인 결정으로 몰아간 걸까요? 가족들은 그제야 시어머니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죠. 언제나 자상했던 어머니, 세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나가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집, 수필집, 그리고 여행 잡지들. 어머니가 이런 책을 읽으셨다는 사실조차 그는 몰랐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죠. 준호 씨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펼쳐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저 밥 차리는 사람, 아이들 돌보는 사람,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준호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생활비를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을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 관심, 존중. 그런 것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지만 준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정 씨는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지만 아이들은 불평했습니다. 엄마 밥은 맛없어. 할머니 밥이 더 맛있는데. 그 말을 듣는 민정 씨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도 뭔가 허전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연락 없으셨어? 준호 씨가 물었고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에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죠. 동료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출하셨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점심시간 준호 씨는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준호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두신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는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친구분들께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몇 분 계셨죠. 하지만 대부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분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최영희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영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 여기 계시긴 한데. 준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 다행이다. 그럼 제가 모시러. 하지만 최영희 씨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 씨. 언니가 아직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며칠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최영희 이모,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최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땐 언니가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전화를 끊은 준호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으셨다고요? 무엇을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민정 씨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글쎄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걸까요?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처럼 지내셨다는 것을요.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만 주어진 채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없었다는 것을요. 민정 씨는 문득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는데 자신이 와서 채널을 바꿔버렸던 일.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때 민정 씨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하지만 민정 씨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쯤이면 애들 방학인데. 애들 봐주실 분이 없는데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정 씨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하셔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푹 쉬세요. 그리고는 정작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동네 병원을 다니셨죠. 그것도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요. 이틀째 되는 날 준호 씨는 다시 최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제발 한 번만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최영희 씨가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저예요, 준호.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 건 나야. 하지만
나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 말에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다른 확고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죠. 엄마, 너희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그저 나도 한 번쯤은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 70평생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박순자로 살아보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고 준호 씨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 명의 개인이라는 것을요. 그저 엄마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욕구와 꿈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순자 씨가 집을 떠나기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상 말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순자 씨는 눈을 뜹니다. 오랜 습관이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의 하루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걱정해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합니다. 며느리 민정 씨는 매운 것을 못 먹고, 손자 지훈이는 생선을 싫어하고, 손녀 지훈은 버섯을 안 먹죠. 가족 각자의 취향을 다 고려해서 메뉴를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능숙하게 해냅니다. 5년간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칩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동안 순자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노동일 뿐일까?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민정 씨입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간단히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민정 씨는 커피를 타서 들고 거실로 갑니다. 순자 씨는 혼자 상을 차립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무거운 국그릇을, 반찬 접시들을, 밥그릇을 하나하나 식탁에 나릅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7시 30분 가족들이 식탁에 모입니다. 준호 씨, 민정 씨, 그리고 두 아이. 모두가 자리에 앉지만 순자 씨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습니다. 식탁의 끝자리. 모두가 앉고 난 후 마지막으로 앉는 자리죠. 잘 먹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고 식사가 시작됩니다. 대화는 주로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나 준호 씨의 회사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가끔 손자 지훈이가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얼른 가져다 주죠. 할머니, 계란말이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순자 씨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럴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밀려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는 무엇을 먹고 싶은지, 입맛은 어떤지 묻지 않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준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민정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가방을 챙깁니다. 순자 씨는 그 사이 식탁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어머니, 저희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고요해집니다. 순자 씨는 이제 진짜 혼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이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걷어갭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합니다. 집안 곳곳을 살피며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밥을 먹죠. 가끔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허전합니다. TV를 켜서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자 씨도 가끔 그 모임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집안일을 마쳐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저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 씨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외출입니다. 마트에서 저녁 식사 재료를 고르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가족들의 취향을 떠올립니다. 준호는 고기를 좋아하고 민정이는 채소를 좋아하고 아이들은 튀김류를 좋아하죠. 가끔 순자 씨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묵은지찜 같은 것. 하지만 민정이가 매운 걸 못 먹으니 그건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먹으려고 따로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러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나면 오후 3시입니다. 곧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죠. 순자 씨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합니다. 과일을 깎거나 떡을 데우거나 빵과 우유를 준비해 둡니다. 3시 30분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간식 준비해뒀어. 씻고 와서 먹어. 아이들은 신나게 간식을 먹고 순자 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순자 씨도 행복합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순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순자 씨에게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혼자서 묵묵히 일하는 동안 그녀는 가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순자 씨는 꿈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순자 씨의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의 꿈이나 욕구는 뒷전이었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순자 씨는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녀의 역할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돕고 손주들을 돌보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기꺼이 했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저녁 6시 준호 씨가 퇴근합니다. 민정 씨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오죠. 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순자 씨는 저녁상을 차립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민정 씨가 묻습니다. 불고기랑 된장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감사 인사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이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의,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가 받는 전부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대화는 여전히 순자 씨를 중심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순자 씨는 듣기만 합니다. 가끔 그녀도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뉴스에서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꿉니다. 아, 맞다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순자 씨는 입을 다뭅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또다시 깨닫죠.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는 또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민정 씨가 가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순자 씨가 혼자 합니다. 민정 씨는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한다는 이유로 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실로 갑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죠. 순자 씨는 문득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았던 별들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밤하늘이 온통 별로 가득했었죠. 8시가 되면 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순자 씨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왠지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순자 씨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씁니다. 일기장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밥해주고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다. 민정이가 오늘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좋아하더라. 나도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누가 나더러 가라고 할까? 준호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뻐했다. 나도 같이 기뻐해줬다. 하지만 내 기쁨은 누가 들어줄까?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어느 날 순자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서 동네 병원에 갔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바쁘다며 혼자 다녀오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으십니다. 혈압도 높고요.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냐고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드릴 테니 꼭 드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가족분들과도 상의를 해보시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부담만 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정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 주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 예정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신경 쓰지 말고. 민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나도 여행을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언제나 뒷전이다.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었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순자 씨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때 민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TV 채널 좀 바꿔도 돼요? 제가 보려던 드라마가 있어서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민정 씨는 채널을 돌렸고 여행 프로그램은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처지가, 이 모든 상황이. 그날 밤부터 순자 씨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나로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순자 씨가 쪽지를 쓰고 집을 나서게 된 이유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준호 씨의 집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첫날과 이틀째까지는 가족들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가 서둘러 밥을 차리고 아이들도 적응하는 듯 보였죠. 준호 씨는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었기에 순자 씨처럼 여러 반찬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토스트와 우유, 간단한 계란 요리 정도였죠. 아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이 더 맛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민정 씨는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 시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아침, 그녀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못 먹겠으면 굶어. 엄마가 얼마나 바쁜데. 아이들은 움츠러들었고 준호 씨는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도 준호 씨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혼자서 불편한 건 아닐까? 걱정이 끝이 없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준호 씨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쪽지만 남기고 나가셨거든요. 혹시 며느리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에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어머니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책장을 살펴보니 여행 잡지가 여러 권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 부산 모두 국내 여행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곳들을 가보고 싶으셨던 거군요. 하지만 가족들은 한 번도 어머니와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부끼리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만 다녔죠. 서랍을 열어보니 도자기 공방 팸플릿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자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준호 씨는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서랍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매우 높았고 스트레스 지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조속한 치료와 생활 개선이 필요함.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필수적임. 준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준호 씨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발견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잡지, 도자기 팸플릿, 건강검진 결과지.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민정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그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뭘 하고 싶으신지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민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예의는 지켰지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대했던 것이죠.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때 민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무심코 확인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처럼 자신의 상황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갑자기 나가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편하긴 해키윽키윽 집안일은 힘들지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대화방에 보냈다는 것을요. 친구들 단톡방이 아니라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의 동생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모두 있는 방이었죠. 민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냈어. 준호 씨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민정 씨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실수로. 실수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준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져서 걱정되는 상황에서 아내는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걱정은 되는데 그냥 솔직한 감정을 친구들한테 말한 거였어요. 솔직한 감정? 그게 솔직한 감정이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집을 나가셨겠어. 그런데 당신은 편하다고?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방문을 조금 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다 나 혼자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한테 가사 도우미였던 거야? 엄마는 사람이야, 사람. 우리 가족이고 당신이 힘든 것처럼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 민정 씨도 울컥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나도 힘들었다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자책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한편 가족 단톡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의 동생들이 민정 씨의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둘째 동생 형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셋째 동생 형, 이거 봤어? 형수님 생각이 이랬다니 믿기지 않네.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준호 씨와 민정 씨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둘째와 셋째 모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준호 씨는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민정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형제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 편을 들고 동생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난 후 일주일 만에 이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지쳐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달 음식에 질렸고 준호 씨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오셔? 할머니 보고 싶어. 준호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밥을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있어야 집이 돌아갔고 그녀가 있어야 가족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최영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제발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최영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순자 언니가 지금은 마음을 정리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언니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언니도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영애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어요. 언니가 준비되면 연락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여보, 우리 진심으로 대화 좀 해요. 민정 씨도 냉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한 것도 잘못이었어. 우리 모두의 문제였으니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우리 달라져야 해요. 그래,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해.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민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오실 것인가였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다짐해도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어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 이 문자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엄마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라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부디 건강하시고 준비되시면 언제든 돌아와 주세요. 우리 달라질게요. 약속할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준호 씨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 친구 최영희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죠. 영희 씨의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2층 침실 하나짜리였지만 순자 씨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밥을 차리라고, 청소를 하라고, 아이를 돌보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가족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고 싶을 때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야. 밥을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영희 씨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순자야?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근데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네.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여긴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면 돼.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순자 씨는 영희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편안한 말을 들어봤을까요? 늘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았던 그녀에게 이 자유는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침, 아니, 브런치를 먹으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영애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돌보는 게 내 역할이라고. 역할? 넌 역할만 한 거야. 내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잖아. 영애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박순자라는 개인으로 산 적은 없었죠. 영희야,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뭘 하고 싶은지도. 영희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자.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그날부터 순자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영희 씨는 순자 씨를 동네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카페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셨죠. 뭐 마실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추천해 줄게. 카페라떼 어때? 부드럽고 맛있어. 순자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부드러운 우유 거품과 진한 커피의 조화.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치? 너도 이제 이런 거 즐겨야 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순자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는 걸까?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영희 씨는 그런 순자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순자야, 죄책감 느끼지 마. 너도 이럴 자격이 있어.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밥을 안 차려도 괜찮고, 그저 쉬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갔죠. 어느 날 영희 씨는 순자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나 영화관 간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럼 더 가야지. 오늘 괜찮은 영화 하는데 가보자. 순자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는 중년 여성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60대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죠. 영화를 보는 동안 순자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너도 저 영화 주인공처럼 뭔가 시작해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영희 씨는 순자 씨의 집에서 발견한 도자기 팸플릿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었거든요. 도자기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고. 도자기 배워보는 건 어때?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70대에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영희 씨의 격려에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다음 주 순자 씨는 도자기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초보자 클래스였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긴장했지만 선생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 수업은 물레 돌리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서툴게 흙을 만졌습니다. 물레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흙은 자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모든 것이 새로웠고 신선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걱정도 집안일 걱정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는 자신이 만든 조그만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었으니까요. 영희야, 봐. 내가 만든 거야. 영희 씨는 순자 씨의 환한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자기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조금은 죄책감도 들지만 동시에 행복하다. 나도 이럴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 씨는 변해갔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영애 씨와 함께 산책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봤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어디로?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영희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 2박 3일로 다녀오자.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순자 씨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가족은 잠깐 기다릴 수 있어. 제주도에서의 3일은 순자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시간. 순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그저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을까?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자 씨는 준호 씨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준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보낸 문자와 음성 메시지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의 사과, 걱정, 그리움이 담긴 메시지들. 순자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가족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특히 손주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찾고 싶었고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영애 씨와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나 이기적인 거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해?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 영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넌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 차례야. 하지만은 없어. 순자야, 넌 돌아갈 거잖아. 그치? 다만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영애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 씨도 언젠가는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돌아갈 때는 이전과 달라야 했습니다. 자신도 달라져야 하고 가족들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는 게 얼마만이야. 건강하셨어요? 응, 나 잘 지냈어. 준호야,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준호 씨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잠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엄마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앞으로는 일주일에 사흘은 내 시간으로 살 거야. 도자기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 할 거야.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인생이니까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같이 하자.
엄마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함께 해야지. 네,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민정이도 그러겠대요. 순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모레 돌아갈게. 그때 봐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 변했을 거야. 뭐가 고마워?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지. 이틀 후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민정 씨, 그리고 두 손주.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훈이, 지우. 민정 씨가 순자 씨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준호 씨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의 끝자리가 아니라 중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